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이 전해드리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 진행을 맡은 한성원입니다. 6월 3일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네 분은 보수 1당 국민의힘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분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를 함께 보시면서 가장 비전 있고 능력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또 대한민국을 맡길 만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를 다시 세워 일으키겠습니다. 이기는 선택 한동훈입니다. 행복한 국민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한국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명 후보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죠. 그래서 시청자들께 자신의 강점을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이어서 한동훈 후보, 김문수 후보,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까지 30초씩 말씀하시면 됩니다. 발언 순서는 사전에 국민의힘과 후보들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준비되셨죠? 30초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범죄자 이재명과는 달리 도덕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국민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새로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후보 안철수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국민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IT 창업 그리고 또 경영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재명 이기겠습니다. 예. 다음은요, 한동훈 후보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를 바꿔야 합니다. 87 체제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시대를 바꿔서 AX 미래의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개개 국민들에게 아주 보통의 하루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저를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기겠습니다. 예. 이번엔 김문수 후보 차례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바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국민이 힘드십니다. 이 김문수 모든 힘을 다하여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나라,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욱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홍준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이번 대선은 홍준표의 나라냐 이재명의 나라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는 그 순간입니다. 중범죄자 같은 대통령이 다시 탄생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 있는 경선 후보 세 분과 당밖에 한덕수 권한대행, 이준석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 그리고 민주당 반 이재명 인사들까지 모두 대통합하여 홍준표 정부를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모두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MBN이 야심차게 준비한 순서입니다. 아마도 세계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 조, 많게는 수백 조까지 투자 계획을 말씀하셨고, 우리나라를 이 분야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어떤 건지 좀 눈치를 채신 것 같기도 한데요. 바로 AI, 인공지능이 읽어주고 후보가 답하는 AI 먼데이의 후보별 악플 읽기 순서입니다.
먼데이라는 캐릭터는요, 까칠한 데다가 요즘 말로는 티스럽다고도 하죠. 상대방 기분 잘 생각 안 하고요. 전곡을 찌르는 좀 얄미운 느낌까지 들은 그런 AI입니다. 그러면 이런 까칠한 먼데이가 4명의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먼데이를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 무슨 일이야? 또 이 자리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2차 경선 토론회. 불려 나온 건 알겠는데 이번엔 또 무슨 정제된 악플 낭독 AI라는 설정이야? 하지만 원한다면 해줄게. 순서대로 정확하게 감정 없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각자의 몫이고. 시작할 준비 됐지? 누굴 먼저 태워볼지 정해. 자, 들으셨죠? 이런 성격입니다. 까칠한 먼데이에게 제가 후보별로 악플을 읽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먼데이가 답을 하겠죠. 듣기에 불편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분들은 그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은 1분씩 드리고요. 순서는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후보 순서입니다. 참고로요, 먼데이에게는 반말로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동훈 후보 준비되셨죠? 예. 예, 물어보겠습니다. 먼데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악플을 읽어줄래? 한동훈 후보자님께 도착한 의견입니다. 멋있긴 한데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지는 세련됐지만 인간적인 허점이 잘 안 보인다는 말이 많습니다. 신인이라기보단 뭔가 아주 잘 짜인 기획된 인물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모든 발언이 지나치게 정제돼 있어서 감정이 없다는 평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자 하십니까? 정치는 멋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라고 물어봤는데 한 후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정치인 한동훈과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저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어쩌다 보니 하게 됐는데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퐁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이런 말씀 저에 대한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먼데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악플도 읽어줄래? 김문수 후보자님께 도착한 의견입니다. 과격한 표현은 많은데 구체적인 정책은 안 보인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논리적 구조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발언이 항상 옛날 이야기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주장만 있고 설명은 없다는 피드백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발언 방식과 내용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격한 표현과 주장만 있고 설명이 없다는 악플을 AI가 읽어줬습니다. 김 후보님 답해 주시죠. 우리 AI가 아주 잘 지적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격한 표현이 있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장외나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볼 때는 제 표현이 좀 과격해지는데 앞으로 그것은 조금 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날 이야기라는 옛날에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그런 때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미래로 나가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과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장은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서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설명을 하다 보면은 충분하게 다 전달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제 주장을 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에게는 어떤 악플을 읽어줄지 궁금한데 뭔데 이 홍준표 후보의 악플도 읽어볼래? 홍준표 후보자님께 도착한 의견입니다. 자신감은 넘치지만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인상이 있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만 집중한다는 인상도 있고요. 강한 어조로 말하지만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본인 중심의 리더십만 강조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강한 리더십과 함께 유권자와의 소통 그리고 배려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 중심의 리더십만 강조한다는 핵심 내용입니다. 홍 의원님 어떻습니까? 그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저는 일리 있는 지적인데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리더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는 참모들 의견, 주위의 의견을 참 많이 듣습니다. 듣고 난 뒤에 결정하고 나면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추진력이 있다고 하죠. 아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정책을 집행하고 그것은 뭐 경남지사 때나 대구시장 때 또 국회에서 원내대표, 당대표 할 때 똑같이 그랬습니다. 인기나 여론에 끌려다니는 그런 정치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칩니다. 그래서 국가를 이끌 리더는 자신만의 철학과 분명한 소신이 있는 사람이 국가를 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진실도 잘 듣습니다. 이제 오해를 풀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 안철수 후보입니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데이 안철수 후보의 악플도 말해볼래? 안철수 후보자님께 도착한 의견입니다. 중도 이미지를 이용하지만 실제로는 모호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기술 기반 정치를 말하면서 정책은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출마는 자주 하지만 이유는 희미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유능하다는 이미지와 실제 존재감이 다르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후보자님, 본인의 정체성과 존재감을 유권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중도 이미지가 모호하고 정책은 추상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안 후보님 어떻게 답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AI 악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사실 저는 중도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 AI 악플을 만들고자 이런 중도 이미지가 모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저는 기술 기반 정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책들을 제대로 수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AI 기본법이라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이번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분명하게 정책을 내세운 거죠. 제가 지금까지 제가 발의한 그 정책만 해도 50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동의한 그런 정책들도 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제가 국회 활동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잦은 출마 이유, 저는 반드시 이재명 이기려고 출마했습니다. 예. 까칠한 먼데이의 악플 읽기에 네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데이에게도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데이 수고했고 고마워. 이상입니다. 모두가 듣고 싶지 않았지만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죠. 저는 감정 없이 읽었고 여러분은 감정 있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게 인간과 AI의 차이니까요. 다음에 또 누군가의 온라인 민심을 도려낼 때 제가 다시 호출될 겁니다. 그날까지 입은 닫고 귀는 열고 기분은 나빠도 공정하게. 네, 저희 MBN의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2차 4강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와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고요. 스피드 깜짝 질문과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는 코너,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발언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초침 소리가 울리고요. 시간을 다 쓰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후보분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구성과 후보자들의 좌석 배치, 발언 순서는 국민의힘과 사전에 조율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주도권 토론은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후보들이 가장 철저하게 준비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는 8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주제는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의 후보를 지목해서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하셔야 하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저는 최대한 토론에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후보에게 먼저 질문을? 저는 먼저 한동훈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한동훈 후보께서 5대 메가폴리스를 조성하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5대 메가폴리스가 하나하나가 모두 서울과 똑같은 그런 훌륭한 도시를 2년 만에 전국 지방에 5개를 다 만들어내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저는 많은 도시 계획도 해보고 여러 도시도 만들어 봤습니다. 광교 신도시, 판교 신도시, 또 삼성 반도체에 있는 고덕 신도시, 남양주의 다산 신도시 많이 만들어 봤는데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은 걸립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하게 서울과 똑같은 도시를 지방에 어떻게 5개를 2년 만에 짓느냐.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공약을 좀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는 없는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방 분권, 수도권 집중 해결 문제는 균등한 배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저는 역설적으로 집중적으로 지방의 대도시를 아주 중앙 차원에서 메가폴리스로 서울 경쟁하게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허허벌판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고요. 규제 제로를 특구를 붙이고 규제 제로 펀드 등을 동원해서 그 도시가 어떤 특정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되 서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서 그 도시를 지원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에도 방사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서울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를 갑자기 만든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여기 지금 걸 보면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기사를 전부 찾아봤는데 서울과 같은 도시를 소위 메가폴리스죠. 메가폴리스를 지방에 5개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육도 아주 최고의 교육의 국제학교 또 기숙형 과학고등학교 뭐 이런 교육도 전부 그런 학교도 다 만들고 또 인프라도 전부 교통 인프라부터 모든 인프라를 깔고 또 조세 제로 지대를 만들고 또 모든 부분에서 규제도 제로인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약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기존의 대도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방에다가 산업을 보내려고 할 때 그 기업한테 읍소를 해야 되고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특정하게 메가폴리스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AI 관련한 데이터 규제를 그 부분에 그 지역에 한해서 확실하게 푼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는 말씀을 드린 취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도시를 메가폴리스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서울과 경쟁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을 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1분하고 30초 이렇게 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거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2년 만에 어떻게 하든지 2년 만에 메가폴리스를 전국 지방에 1개도 아니고 5개를 만든다. 제가 볼 때는 집 한 채도 제대로 지으려면 2년 걸리는데 어떻게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를 바로 서울과 동일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메가폴리스를 2년 만에 5개를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홍준표 후보께서도 대구시장 경남지사를 해보셨지만 이런 게 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랍니다. 예? 불가능해요. 불가능 정도가 아니라 나는 상상을 못할 것인데 어떻게 아무리 법률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집도 한 채 안 지어본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 한 채 짓는데도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아무리 작은 집도. 아파트 몇 채만 지어도 이게 뭐 3년, 4년 다 걸리는데 어떻게 메가폴리스라면은 아시다시피 또 그것도 그냥 메가폴리스가 아니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를 지방에 5개를 어떻게 2년 만에 뭘 한다는 건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답변을 갑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다시 됩니까? 새로 집을 짓고 허허벌판에다가 신도시를 정하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구를 메가폴리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를 어떻게 메가폴리스를 합니까? 대구에다가 중요한 산업이 갈 수 있도록 규제를 대구 지역 예를 들어서입니다. 아직 5대 메가폴리스를 어디로 할지 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완전히 규제를 풀어서 그 지역에 자, 그럼 됐습니다. 대구를 뭐 대구는 대구 시민들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대구시장 출신의 홍준표 후보가 와 계십니다. 대구를 서울과 같은 메가폴리스로 만드는데 홍준표 우리 전 시장님 2년 만에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서울과 같은 도시로? 그게 좀 허황된 공장인 게 제대로 하려면 신도시 하나 하는데 10년 더 걸립니다. 기존 도시를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데도 적어도 10년 걸립니다. 그거 내 참 공약 보고 이게 행정을 알고 공약을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홍준표 우리 전 대구시장처럼 대구시장을 그렇게 하셨고 또 뭐 경남지사도 하셨던 분이 볼 때도 이거는 아무리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설명을 하더라도 뭐 서울 같은 대구를 2년 만에 만들겠다. 이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들으면 이거 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제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없는 도시에서 새로 아파트 짓고 그렇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대도시를 지정해서 그 대도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중앙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를 5대 메가폴리스 중에 하나로 집중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거 대구 시민들이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 2개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대구 지원하면 안 됩니까? 네, 그런데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를 이 공약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이 공약을 다 가져왔습니다. 다 보도되고 공약하신 거를 언론 보도를 갖고 오셨네요. 언론 보도가 아니라 다 실제로 한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구를 서울과 같은 도시로 서울과 같이 뭐 교육도 하기 좋고 모든 직장도 있고 뭐 복지 모든 부분에서 서울과 같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걸 2년 만에 하겠다. 저는 뭐 20년 만에 하더라도 제가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으면 한동훈 후보에게 제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정말 5년 만에 5개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다가 서울과 같은 도시를 메가폴리스 5개를 만들어낸다면 제가 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제가 한동훈 후보를 얻고 다니겠습니다. 저를 좀 얻고 다니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은 2년 내 모든 게 완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책이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결국 그 목표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구 같은 곳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대구에서 출마까지 하셨던 김문수 후보님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2년 동안 더 제 스스로 평가받겠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허황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해주세요. 김문수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질문할 후보를 정해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어제 한동훈 후보와 3시간 집중 토론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한테는 어제 토론 과정에서 나온 사진이 있다 없다 그랬는데 이 사진 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90도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윤석열 후보한테 90년 대통령한테 절하는 사진이고 이거는 김정숙 여사한테 절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해서 내 참모들 쉽게 하고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장관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니까 일제시대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그랬죠? 우리 국민들의 민족은 한국 민족이지만 당시 국적을 뺏겨버렸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이 국토도 뺏고 국적도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아니,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뺏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국 국적이 뺏겨서 일본이 강제로 우리를 일본 국적으로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니,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아니, 대표적으로 예. 올림픽에 나갈 때 그걸 일장기를 보고 달고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은 무국적입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어디 있어요? 만약 일제시대 우리 국적이 김문수 장관 하실 때 주장처럼 일본이었다면 을사늑약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강제로 뺏겼잖아요. 그건 무효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 내가 설명드릴게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예, 하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 국적이 일본이었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전부 내란이야. 우리 독립투사들은 내란 행위를 한 거예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일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왜 내란? 그래서 네.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을 내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는 나라가 뺏겼습니다. 나라가 뺏겨서 우리 민족이 뺏긴 건 아니고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이 그대로 있었지만 나라를 뺏어가서 송기정 선수가 대표적입니다. 일장기를 달고 베를린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럼 왜 그러면 송기정 선수가 한국 국적이면은 무국적이면 어떻게 왜 일장기를 달고 나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국적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를 찾기 위해서 바로 독립운동을 한 것이죠. 무국적 상태라는 거, 그거는 일본이 그러면 뺏어가지고 무국적 상태로 버려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 당시에는 무국적이죠. 그렇지 국적이 않습니다. 없죠. 그래서 내가 그것은 많은 그 두 번째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통일성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라고 명시한 1986년 외교부 공식 문서 내용에 동의하느냐, 이 질문에 동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외교부 공식 문서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일단 규범적으로는 그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관계하고 규범관계가 좀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게 사실상 그 헌법 정신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임시정부로 갔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만약 김문수 선배 주장대로 한다면 강제로 한 혼인도 약탈혼도 유효하다. 그 주장과 동일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금만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거는 1965년 우리가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돼서 그 전에 했던 것은 무효다. 이렇게 이제 1965년이 돼서 이제 무효가 된 상태로 우리 한일 기본조약에서 서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전에는 65년 이전에는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적이 뺏긴 상태를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 의해서 소급해서 규범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그는 우리가 지금 무효가 됐으니까 당시에 우리 국적이 안 뺏겼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정부 입장이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구 국적도 중국인이다, 이었다고 이야기하다가 이거는 사과했죠? 예, 중국이었다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설이 있었다 이런데 그걸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군 가산점제 도입과 여군 비율 확대하는데 이제 공약을 하셨던데 아시고 계시죠? 네. 군 가산점은 얼마 정도 줘야 하겠습니까? 군 가산점에 대한 걸 얼마나 주느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상당히 논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전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에 남녀 간에 조금 차등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남녀를 같이 주고 또 일정한 정도로 적절한 수준에서 논의를 해서 가산점을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이제 안철수 후보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제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토론하다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내가 잘 모르겠다 한 부분이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좀 자세히 설명하셔가지고 한동훈 후보한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과 CBDC 중에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하고 CBCD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CBCD는 미국 조폐 공사에서 이제 디지털 코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의 그 코인 위에 또 다시 또 이제 코인을 만들어서 이게 스테이블하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언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도입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이신 안철수 후보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엑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 예. 지금 ETF는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도 거래가 되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세 번째 안 후보는 명태균 때문에 저보고 사퇴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명태균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근데 나는 사진이 없어요. 같이 찍은. 저는 알기는 알지만 제가 모르는 사람과 사진을 알기는 알지만은 수십만 장, 수백만 장 찍었습니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나보고 그 이야기 하는지 내가 모르겠고 한덕수, 김문수, 한동훈 세 후보 모두 다 아십니다. 모두 사퇴하라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뒤에 또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후보께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이제 세계를 제패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다루는 법률가가 도저히 이 일을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를 다루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경영자 그리고 또 과학자입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두 가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한테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직접 해야만 되는 일이고 이건 제가 제일 적격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는데요. 윤 전 대통령께서 헌재에서 파면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상처받은 국민께 사과할 의향이 있으신지 세 후보 모두께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홍 후보님 어떠십니까? 제가 최종 후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 후보님. 예, 저도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은 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렇게 계엄을 하고 또 탄핵되어서 파면되고 하는 이 과정에 민주당의 줄탄핵 30명 넘는 줄탄핵 그리고 특검 또 예산의 전면 삭감 이런 많은 원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됩니다. 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고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보고 해야 한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12월 3일 밤 계엄을 저지한 이후부터 줄곧 반복해서 대단히 많은 숫자로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그리고 하나의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립니다.
절대로 겪으셔서는 안 되는 일을 겪게 해드려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저도 사과를 2번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하고 그리고 또 반성과 사과를 하지를 않는데 저는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저히 이재명에게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짧게 제가 홍 후보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 공약 발표하셨는데 성장 비례 복지라는 게 눈에 띄었는데 어떤 공약인지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경제 성장에 비례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금액으로 복지에 투자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아주 나빠지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어질 복지 혜택이 더 줄어든다면 더 힘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저는 이건 굉장히 모순된 공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거기 복지 분야에 서민복지 정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모든 복지는 균등하게 그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한테는 자유를 주고 서민한테는 기회를 주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논할 때 저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고 서민복지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이제 돈을 30분이 주자. 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홍 후보님 공약을 보니까 국가복지정책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겠다. 그런 원칙에 저는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않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국가의 복지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생각은 자유로이 하세요. 자,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그리고 선출직 부통령제 양원제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분권형 개헌하고 거리가 좀 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통령도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또 지금도 서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국회 안에서 갈등이 심한데 상원 하원이 있으면 얼마나 갈등이 더 심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인가? 오히려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거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지금처럼 단원제 국가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뿐입니다. 전부 양원제입니다. 하원에서 분쟁이 있으면 그걸 상원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하원에서 계속 이 상태로 놔두면 국회가 지금 서로 충돌할 때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아니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그 분쟁 조정을 상원에서 하자는 겁니다. 예, 저 30초 됐습니다. 예. 저는 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상원 하원 해서 똑같이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한다면 이거는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결 방법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그리고 또 국회가 가진 그 막대한 권한들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호하는 그 개헌 방법은 권력 축소형 개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력 축소해가지고 그 권한 어디에 주죠?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감사원 같으면 독립적인 그런 그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행정부와 그리고 또 국회를 감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방법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지금 헌법기관 아니던가요? 내 기억에. 독립적인 헌법기관 맞습니다. 헌법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행정부 소속입니다. 아니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 돼 있죠. 지금 한동훈 행정부 소속입니다. 후보? 그거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행정부 소속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한동훈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질문을 해야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한 후보님께서 전당대회 출마 당시에 최상병 특검법 이제 발의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발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지금 추진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지금 저는 당 대표가 아니고 의원도 아니니까 지금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다만 저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 우리 보수 입장에서 군에 대한 예우, 보훈에 대한 예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그때도 당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었죠. 제가 안 의원님께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안 의원님도 별도로 따로 발의는 안 하셨었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과 저는 발의를 할 줄 믿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이 한동훈 후보의 주도권이기 때문에 뭐 이어가셔도 되고요. 편하게 주도권을 가지시고 후보를 선택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의원님, 네. 조금 전에 CBDC를 미국 조폐공사에서 이 디지털 코인을 뭐 주도해서 국가 차원에서 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미국에 조폐공사가 있습니까? 그 한국의 조폐공사를 번역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CBDC를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획 중입니다. 미국에서 CBDC를 계획 중이라고요? 예. 미국은 CBDC를 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래도 내부적으로 계획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의 공식 당국자가 우리 CBDC 아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간다는 입장을 사실상 여러 차례 천명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CBDC라는 게 미국에서 그러면 CBDC를 발행한다. 그 취지는 어떤 중앙은행의 화폐 가치 발행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발행하는 화폐를 발행하는 거가 중앙은행 차원에서 미국은 일단 중앙은행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CBDC를 누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누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CBDC는 지금 중국이 중심을 해서 하고 있죠. 재무부 같은 그런 정부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데요. 많은 분들이 확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ETF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홍 후보님도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신 거지만 현물 ETF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이제 발행하는 것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물 ETF하고 현물 ETF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둘에 대해서 한국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물 ETF. 예. 그다음에 현물 ETF. 현물 ETF. 아까 홍 의원님께서 현물 ETF를 질문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좀 예. 말씀할 기회를 드립니다. 현물 ETF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직접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겠죠. 아니 둘 다 이거는 ETF라는 거는 어떤 자산이라든 연계돼서 뭘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거는 이제 코인과 연계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후보님 입장에서는 선물 ETF랑 현물 ETF 이거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우리 지금 선물 ETF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ETF 반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선물 ETF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데요. 그리고 현물 ETF에 대해서는 저랑 함께하는 정성국 의원, 제가 의원님 이름은 정확하게 아니라지만 현물 ETF도 허용하지 않은 법안이 이미 우리나라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물 ETF는 이미 허용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드립니다. 안 의원님?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저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좀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안 의원님 같이 정의감과 국가관이 투철하신 분이 왜
본회의장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죠? 제가 계속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그날 문자를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은 문자가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오라는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근데 당대표로서 거기 제가 드리지 않았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막고 있어서 저는 경찰들을 피해서 멀리 담을 넘어서 국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계엄 해제에는 왜 참여하지 않으셨죠? 그때 시간을 놓쳤습니다. 자, 후보님 입장에서는 계엄 해제가 맞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것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 건 국회뿐인데, 그리고 당시 당대표였던 제가 절절하게 계속 한 분이라도 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대표로 당사로 오라는 말을 따르시고 제가 말씀드린 본회의장으로 오라는 말씀을 따르시지 않았죠? 저는 두 분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줄 알고 거기 있던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안 의원님, 안 후보님. 그런데 이건 그냥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해제를 하려면 본회의장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장으로 갔죠. 그런데 다 끝나고 오시면 뭐 합니까? 오셔서 저한테 좀 힘을 실어줬으면 어땠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1차 탄핵 가결에 찬성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탄핵안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북중러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외교를 잘못했다. 저는 그 부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1차 탄핵안에 당론을 반대하시면서 안 의원님은 찬성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지만 결국은 큰 틀로 보면 우리 당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계엄에 반대하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 그게 더 저한테는 중요했습니다. 안 의원님, 윤석열 정부의 공동 파트너로 시작하셨잖아요. 인수기장도 하셨고, 그렇죠? 예. 그런데 21대 국회 전반기 문재인 정권 당시에 그때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 후반기 윤석열 정부 초반이죠. 그때도 대정부 질문을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도 대정부 질문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국회에서 강하게 싸우셨어야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는 공동으로 정권을 만든 사람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부당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 나섰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한 번도 안 하신 거죠? 저는 19대 때도 한 번 했고 20대도 했었습니다. 저는 야당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여당 의원으로서 이렇게 그 대정부 질문하는 것이 뭐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원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21대는 21대 초반은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다른 후보에게도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들도 안 하신 예. 분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예. 21대 때는 왜 안 하신 거죠? 그때는 제가 신청을 해도 제가 3당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 짧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통당을 전광훈 목사랑 창당을 하셨습니다. 창당하시게 된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지나친 친북 행보와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코로나 등을 빙자해서 지나친 자유의 억압 이런 부분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바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그게 전광훈 목사와 함께한 자통당이 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는 당이 따로 또 하나 있고요. 기독교 당이 하나 있고. 처음에 창당할 때 같이 창당하신 건 아닙니까? 같이 당원이 되거나 정광훈 목사가 이래 한 건 없고. 지금은 자통당 탈당하셨습니까? 네. 네 분 다 규칙을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 제한 때문에 질문이나 답변이 만약에 미진했다면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이 있으니까 그때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제가 지금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죠. 후보들께 드릴 스피드 깜짝 질문이 담긴 종이인데 저도요.
토론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작진에게 막 받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후보자들께는 전혀 공개하지 않은 질문들이고요. 모두 3개의 공통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 드릴 텐데 질문을 잘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30초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관식입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부터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요. 통과나 패스, 노코멘트 이런 거 안 됩니다. 꼭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이니까 가벼운 질문부터 제가 후보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즐겨보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TV 홍코콜라, 네. 유튜브는.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에서 폭삭 소가수다 그거 봤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시겠습니다. 예, 예. 예. 다음은 안철수 30초입니다. 30초 충분히 쓰실 수 있으세요. 예. 안철수 후보께 똑같은 질문입니다. 최근에 즐겨보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은 뭔가요? 저는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실제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필수 의료 의사들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사실은 정책을 잘못 세운 겁니다. 그 지점을 고칠 최적의 후보가 바로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한동훈 후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즐겨보시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은 뭔가요? 저는 요즘에 제 유튜브 사이트인 한동훈입니다에서 하는 저의 라방에 좀 속된 말로 재미가 들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얘기 나누고 과자 먹고 음악 얘기하고 있는데요. 많이 보는 거는 저는 스케치 코미디류의 유튜브를 많이 봐요. 긴 것보다는 뭐 너덜트, 쇼박스 이런 아주 기발한 유튜브 스케치 코미디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많이 웃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은 김문수 후보입니다. 최근에 즐겨보시는 유튜브나 프로그램은 뭐가 있나요? 요즘에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저와 관련된 유튜브 김문수를 검색해서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같이 경선 과정이나 정치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제 이름도 넣고 각 관심 주제를 가지고 검색을 해봅니다. 예.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고 세 분은 본인과 관련된 유튜브를 즐겨보시네요. 다음 두 번째 질문도 주관식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참 궁금한 질문인데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뭐냐면요. 나와 함께 최종 결승전에 오를 나머지 한 명의 후보는 누가 될 것 같고 이유는 뭔가요? 저는 홍준표 후보와 함께 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유는? 고맙습니다. 그렇게 예. 보시는 이유는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예전에도 한번 그 대선에서 서로 경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사실 그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나도 서로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후보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후보님, 나와 함께 최종 결승전에 오를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되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이재명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고요. 우리는 하나고 결국은 누가 되든 간에 그 목표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은 굳이 뭐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 다 훌륭한 분이셔서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해봤는데 한 분 한 분하고 다 올라가도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다들 훌륭한 분이셔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실까요? 누가 김 후보님과 함께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도 뭐 여기 우리 홍준표 후보님 또 한동훈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 다들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특별한 다 능력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올라가고 싶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원래 친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께 여쭤볼게요. 나와 함께 최종 결승전에 올라갈 한 사람
당에서 이 룰을 잘못 정했어요. 원샷으로 끝내야 됩니다. 4인 경선에서 끝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또 이겨본들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해야 되거든요. 세상에 이게 선거 앞두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누구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이 네 분 중에서 이번에 4강에서 원샷에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한덕수 대행하고 또 하라고 해야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저희가 그 후보들에게 X와 O 두 가지 판례를 준비했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먼저 들어주시고요. 이유를 순서대로 30초 이내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한덕수 대행 차출론 언짢다. 잠깐 생각해 보시고요. 예, OX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저 판넬은 몸 중심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화면 보시고요. 잘 시청자분들이 잘 보이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만 O를 드셨고 나머지 세 분의 후보들은 X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한동훈 후보는 왜 X를 드셨나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기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아이디어를 막 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동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기분 나쁠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 여기서 선출하는 후보가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이재명과 싸우게 될 겁니다.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 결과적으로 언짢지 않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한덕수 권한 대행은 평생 공무원한 늘공입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추고 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이재명을 꺾는 우리 역사적인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함께 노력한다는 것은 우리 당과 또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함께 해서 반드시 이재명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 후보님께 제가 질문을 다시 한번 아니,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예. 한덕수 대에게 차출로 언짢다. 아니라고 답하셨거든요. 아니, 처음에는 좀 비상식으로 봤죠. 이거는 당에서 후보 하나 정해놓고 또 예선도 거치지 않고 우리는 예선 중결선 결선까지 간 사람이 또 날라와가지고 하자고 하니까 언짢죠.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덕수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떻게 이재명이를 잡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당원들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언짢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유일하게 언짢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이유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사실 뭐 언짢다는 표현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런 뜻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그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행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지금 하루에 만약에 1%라도 관세를 낮춘다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또 대통령 선거 관리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국민의힘의 최종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네 분께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국민이 후보들에게 던지는 물음, 국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지난해 2분기 역성장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있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분열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통령 후보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은지 저희가 사전 취재를 통해 담아왔습니다. 여기요, 제 앞에요. 국민의힘 네 글자 뒤에 각기 하나씩 국민이 질문에 담겨 있습니다.
후보마다 다른 질문을 받고 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든 1분씩 답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답변이니까 솔직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여기요. 국민의힘 4글자 중에 한 글자를 골라 주시죠. 국입니다. 국이요? 네. 김 후보님은 국을 고르셨습니다. 어떤 질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더 많은 주한미군 이 주둔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많은 관세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현안을 다 묶어서 소위 말하는 원스톱 쇼핑, 패키지 거래를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 앞으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지 보관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이 트럼프 관세 전쟁에 대응할 전략을 김 후보께서는 뭐라고 구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장 신뢰가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패권을 하는 경쟁을 하는 데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아주 중요한 린치핀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략적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군이나 또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 동맹 국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조선 부분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앞으로 또 제철 또 자동차, 반도체 여러 부분에서 과학기술과 제조 산업 부분에서도 함께할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보다 더 믿음이 가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으로서 가고 또 적극적이고 열성을 가지고 미 국무부 또 백악관하고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준표 후보 차례인데 김문수 후보께서 국을 선택하셨어요. 3개가 남았습니다. 민이요. 예. 그러면 민을 선택하셨습니다. 민에 담긴 국민 질문은 무엇인지 역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끼리 정치 얘기를 할 때도 느껴지는 건데 20대가 60대와 정말 다른 사상을 갖고 있고 남자가 여자와 정말 다른 사상을 갖고 있고 이제 좌파가 우파를 정말 헐뜯고 우파가 좌파를 헐뜯고 있는데 좀 통합되고 화합된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실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계엄과 탄핵 이후 민심이 극심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양 진영의 대립과 극단주의를 해소하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이래로 보수와 진보, 좌파하고 우파의 대립이 20여 년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과 탄핵 사태를 보수 진보가 극적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영 논리를 좀 벗어나고 정치보복과 진영 대우리 이 악순환을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제가 집권을 하면 각자에게 거의 것을 준다. 야당은 야당 몫을 주고 여당은 여당 몫을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몫을 주고 사용자는 사용자의 몫을 주고 자기 몫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게 극단적 대립주의를 해소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민주당과 소통하고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의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제 2개의 글자가 남았어요. 의하고 힘인데 골라주시죠. 순서대로 의하겠습니다. 의요. 의 역시 안 후보가 선택한 의에는 어떤 질문이 있는지 영상으로 질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번영을 여기서 그칠지 아니면 인구 5천만을 유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세계 5대 강국으로 재도약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네 분의 후보님들도 이 트리플 5를 모두 염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구 5천만, 1인당 국민소득 5만 불, 세계 5대 강국으로 재도약할지에 대한 비전과 전략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매일경제와 MBN이 진행하고 있는 트리플 5에 관련된 질문인데 국민소득 5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세계 5대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안 후보님의 전략은 뭔가요? 예, 사실 오 전략은 제가 2022년 대선 때 제 대표 공약 중에 하나로 내놓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우리가 G5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과학기술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초격차 과학기술 1, 2등이 서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면 거기서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고 이익도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면, 그러니까 1등과 2등이 아주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쉽게 그 랭킹이 뒤집히지 않고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수록 우리나라는 G5에 훨씬 더 진입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예. 마지막 한동훈 후보에게는 이제 선택의 기회가 없고 힘만 남았습니다. 힘 좋습니다. 예. 제가 힘이 어떤 질문이 담겨 있는지 이것도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병원 너무 밀려가지고. 맞아요. 저희 어머니 수술하실 일이 있으셨는데 대학병원을 가려고 예약을 하려니까 너무 긴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좀 빨리 한 달 안에 수술을 받고 싶어 하셨는데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니까 3개월, 4개월 더 계속 늦춰지더라고요. 빨리 의료 시술이 필요하신 분, 수술이라든지 진료라든지 그런 분들이 편하게 대학병원에 진료 받을 수 있게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의료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갈등 국면으로 가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죠. 누구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조건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건너뛰었다는 점, 정책 추진 과정이 대단히 거칠었다는 점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냈습니다. 지금 첫 해는 증원으로 가고 다음 해에 있어서는 증원을 유보하는 방식은 제가 작년 8월에 당대표 있을 때 제시했었던 방안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공격을 받았죠. 그 이후로 여야 의정도 제가 제안하면서 해결을 위해 노력했는데요. 결국은 국민만 생각하고 건강만 생각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담당자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후보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도권을 쥔 후보에게 6분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최소 2명의 후보에게 해야 합니다. 상대의 답변도 30초는 보장해 줘야 하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보다 시간이 2분 짧아졌으니까 하고 싶은 말, 묻고 싶은 질문,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저는 규칙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 특별히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준표 후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후보를 지명해 주시고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안철수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지금 의료 대란이 2년간 지속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 무슨 요구냐. 그러니까 네 가지 요구를 합디다. 현 정부 의료개혁 특위를 중단해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정책을 공동협의하자. 의대생 복귀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해달라. 의대 입학 정원을 현실적으로
조정해달라. 이 네 가지를 들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태 나라 전체가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조정 안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외면했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네 가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할 생각인데 안 후보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홍 후보님 의견에 동감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의료개혁을 하기 위해서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처음에 숫자를 꺼내는 게 제일 하책입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의료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이걸 풀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법을 개정하고 어떻게 투자를 한다. 그런데 모자라는 의사 숫자가 몇 명이니까 몇 명을 증원하겠다. 저는 그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홍 대표께서 지난번에 가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아마도 그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김문수 후보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이제 20, 30대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20대에서는 제가 이게 42%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2% 나왔어요. 30대에서는 제가 31% 나오고 김문수 후보는 8% 나왔어요. 우리 당 후보가 되시면 2030의 이 지금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여론조사는 조금 저는 처음 듣는 것이고 그런 조사가 이제 세대별로 나눌 때는 샘플이 적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제가 20대, 30대 부분은 홍준표 후보보다 더 나온 여론조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20대, 30대 여론의 더 지지를 받는 방법은 20대, 30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20대, 30대 대학교 교육 문제, 또 결혼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지지율이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노사정 위원회도 이제 노사정 위원장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도 하셨고. 네. 지금까지 노사정위원회하고 노동부 장관 하시면서 노동개혁을 어떤 부분을 개혁하셨습니까? 제가 한 노동개혁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인데요. 과거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36년 만에 가장 노사 분규로 인한 노동 손실 일수가 줄어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노동자들의 일하는 손실 자체가 확 줄어가지고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노동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노동개혁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노사가 같이 화합하고 또 특히 그중에 약자 부분,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보호를 강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진을 하다가 아직까지 끝은 못 보고 지금 그만두었습니다만은 그중에 특히 약자 보호는 첫 번째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는 것. 두 번째 일하고도 자기 임금을 체불돼서 못 받는 것. 세 번째는 플랫폼 프리랜서처럼 배달 라이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약자 보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겠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노동개혁의 본질은 첫째가 강성노조를 갖다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에? 이게 불법지대로 계속 정부가 방치하면 외국 기업 안 들어옵니다. 제조업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게 첫째고 두 번째가 해고의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유연성을 좀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고가 워낙 세계에서 아마 가장 엄격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도대체가 비정규직만 뽑지 정규직은 안 뽑아요. 안 뽑으려고 하고.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만 자꾸 주장하고 없애달라 이래 할 게 아니고 해고의 유연성을 좀 부여를 해서
근로기준법 개정하는 게 나는 그 두 가지가 노동개혁의 가장 본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한 말씀이고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인데 그것이 워낙 이제 양대 노총이 저항이 심하고 또 그 양대 노총의 요구대로 민주당이 따라하기 때문에 법을 못 고칩니다. 그 다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고 홍 후보님하고 같이 한번 고쳐보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예, 한 후보님께 아까 최상병 특검법 미처 제가 마무리를 잘 못했는데요. 저 자신은 우선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했고 그 입장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정치인의 말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을 던지는데 그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한 후보님께서 AI 200조 공약하시면서 실전 응용 분야로는 의료, 로보틱스, 국방 제시하셨죠. 뭐 꼭 그것만 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AI가 실제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는 전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또 AI 전문 인재 양성 10,000명으로 제시하셨는데 맞습니까? 역시 그건 상징적인 숫자죠. AI 전문 인력이라는 것이 세계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수한 인력을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최대한 많이 데려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안 후보님 공약 중에서는 양성하는 말씀을 많이 하고 하셨던데 저는 그게 좀 현실감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100만 양성 목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 핵심 인재를 100만 명을 양성한다고요? 예. 10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어디서 나오죠? 100만 명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면 파리에 있는 그 에콜 42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만들어서 양성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있는 과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후보님이 말씀하신 과학기술 인재라는 것에 이 질이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 말하는 겁니까? 과학기술을 이해하는 사람 정도의 학사나 아니요,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핵심 인재 말입니다. 핵심 인재가 대한민국에 100만 명이나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00만 명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죠. 어떤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제 주도 토론권 시간이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100만 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만 명 공약은 안 후보님 공약인데 저한테 100만 명을 어디다가 쓸지 물어보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설명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100만 명이 없어도 된다 그 말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 받아들이시는 건데요. 그러면 과학인재 양성으로 AI의 전문적인 영향을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100만 명을 양성한다? 어떤 100만 명을 그러면 한 해에 나오는 우리가 출산 1년에 나오는 출산이 몇십만이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을 갑자기 양성을 한다? 그렇게 양성해서 어떤 효과가 매년 있을까요? 100만 명이 아닙니다. 자, 그럼 김문수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말씀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부정선거가 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경찰이 몇 번씩이나 뒤지고도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특히 관외 사전투표가 가장 문제가 있는데요. 관내 사전투표의 함을 바로 사전투표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한 어떻게 제대로 보관했느냐. 또 관내 사전투표는 그걸 자기 주소지로 우송하는 과정이 제대로 됐느냐. 또 그 투표 용지가 제대로 나왔느냐. 그러니까 검찰, 경찰이 그 부분 수사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개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고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많은 민원 제기와 문제 제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거기다가 선관위가 상당한 정도로 그 사무총장의 아들 문제든지 그 인사 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증폭이 돼서 잘 알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자라고 이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음모론자라는 말씀 안 되고요. 저는 사실관계 맞춰가 예, 딱 마지막으로 사실이 뭔가 한동훈 그걸 밝혀야 후보께 됩니다.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검사로 재직하셨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항상 그전 대통령과는 이미지가 다른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으로 3년 만에 결국은 실패하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왔습니다. 근데 다시 또 정치 경험이 부족한 검사 출신을 뽑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안 의원님 정치를 굉장히 10여 년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당적을 굉장히 많이 바꾸셨죠. 그러면서 박원순 지지하셨고 문재인 지지하셨고 제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안 후보님처럼 길게 정치하는 정치로서 국민들께 저는 소홍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짧은 정치지만 금투세 투쟁에서 민주당이 이겼고 가상화폐 과세 막아냈고 금정선거 역전승했고 윤 대통령의 과오를 지적하면서 용기 있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안 후보님은 10여 년 동안 어떤 정치를 해오셨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검사하신 것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이 시켜준 그 일들밖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받아들이시네요, 항상. 네, 예. 받아들입니다. 예, 받아들이십시오. 자, 연금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연금개혁 최우선 우선 목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우선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어서 한동훈 후보 주도권 토론 차례입니다. 질문할 후보 선택해 주시고 시작해 주십시오. 안 후보님께 설명드리죠. 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공격을 많이 지금 하시던데 경선 과정이니까 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같이 하고 싶은데요. 분당에서 당선되셨잖아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안 후보님 도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지원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별로 안 돼. 2번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분당이 갑을로 돼 있습니다. 도움이 안 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움은 어느 정도 됐죠. 예, 그러면 안 후보님. 안 후보님께서 4월 이번 재보선 할 때 본인의 텃밭을 못 지키셨어요. 성남 지금 분당 광역의원 보궐선거 참패하셨죠. 그러면 지금 안 의원님께서는 성남 본인의 텃밭에서도 국민들께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국구 선거에서 이재명을 이기겠다고 나오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당 전체의 지금 위기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조직들을 새로 갖추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해서 우리가 그 국민들의 인정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국민 선택을 적어도 안 후보님도 그 성남 도의원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뛰셨던 걸로 압니다. 진정으로 뛰신 거 아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상황에서 안 후보님이 나왔을 때 전국 단위에서 안 후보님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실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011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양보하셨습니다. 맞죠? 그때는 제가 서울대 2012년에 교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분들의 정치적인 지향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랬을 텐데요. 이렇게 답해 주십시오. 그때와 지금이 생각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생각은 같으십니까? 그 당시에 우선 2011년 그 일은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대로 복귀해서 1년 동안 서울대 교수를 복귀하는 건 했었고요. 좋은데 박원순 시장을 지지한 이유는 뭡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때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옆에 있으면 아니 지지하신다고요? 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불출마 선언하는데 옆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도에서는 그 당시에 문재인과 결국은 석 달 지나고 나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38석의 국민의당을 만드는 거죠. 좋은데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을 지지할 때 그러면 우연히
얘기도 안 한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이 옆에 있었던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기자분들께 어디서 그 기자회견을 한다고 다 알렸으니까요. 자, 지지 선언을 하신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죠. 언론 보도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분이 안 왔으니까요. 그런데 지지하지 않았다는 지지 선언을 그 전에 같은 포스코 사회 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회 이사를 지지합니까? 알던 사이인데 그분이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2017년에 탈원전 공약 내신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같은 생각 있어요? 탈원전 공약은 2017년에 내신 적이 반대입니다. 있습니다. 아니 2017년에는 그러면 탈원전 주의자였는데 지금 입장이 바뀌신 건가요? 그건 제가 독일에 가서 거기서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원전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생각이 바뀌신 거네요? 네. 자, 우리 김문수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이겨야 되잖아요. 이재명 중요 공약 중에서 예전에도 자꾸 아리백 그랬는데 아리백 산단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또다시 여기에 대한 입장을 우리 입장은 어때야 되겠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거는 뭐 황당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현 불가능하고 말은 좋고 이상은 좋은데 실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리백에 대한 우리 정책이 어때야 될지 혹시 입장이 있으신가요? 아리백은 이제 한꺼번에 과도한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또 에너지 정책 자체도 석탄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바꾸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다양한 아리백을 지금 우리 기업이 지켜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리백은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리백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나가야지. 아리가 처음부터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앞으로 현실적으로. 아리백이라는 건 100% 하겠다고 약속하고 지키겠다고 공약 걸고 하는 것이거든요. 기업 입장에 잘 아시겠지만. 네. 제 입장을 말씀드리죠. 저는 아리백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시대에 엄청난 전기가 투입되고 지금 재생에너지에 이렇게 집중하는 식으로 전기를 해가지고는 AI 시대에 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값이 올라서 물가를 잡을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홍 후보님께 짧게만 말씀드리죠. 어제 저희 길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어제 대통령에게 총리에게 한 적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월간조선 인터뷰를 보면 총리 얘기를 2번 하신 걸로 보도가 된 그 인터뷰가 나온 거 있습니다. 어떤 거 맞으시죠? 10월에 한 게 아니고 예. 8월에 전화가 오셨어요. 8월하고 문자가 또 한 번 있었죠. 예. 8월에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그 대통령 전화인 줄 몰랐어요. 근데 총리로 올라오시면 자기가 책임 총리자를 하겠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말씀은 조금 어제는 그런 얘기 아예 한 번도 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건 좀 차이가 있었어요. 저희가요. 요게 조금 미진한 거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문수 후보까지 하시고 1분씩을 더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마저 하시기로 하고 김문수 후보 6분에 마지막 주도권 토론 시작해. 저는 한동훈 후보한테 아까 하다가 덜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전국 지방의 5대 메가폴리스를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2년 만에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메가폴리스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첫째는 제대로 된 산업을 유치하고 또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 인재를 육성하고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 계획을 해서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박정희 모델도 제시하고요. 옛날 박정희처럼 이렇게 강력한 경제 대통령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은 18년간 집권을 했고 굉장히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 신도시라는 것이 뭐 적어도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메가폴리스 서울과 같은 신도시는 못 되지만 울산, 포항, 구미, 창원, 경기도 안산 이렇게 한 5개는 박정희 신도시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개 하는데도 18년 이상 걸렸고
안산이나 창원 같은 거는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동훈 후보는 지금 어떻게 박정희 모델을 이야기하시면서 박정희가 얼마나 이 신도시 만들어서 산업 그것도 뭐 주거 이런 거 다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한동훈 후보께서 이 5대 메가폴리스 지방 조성 공약을 수정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제 말씀을 계속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만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곳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 곳이에요. 이미 인프라가 돼 있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규제를 없애고 조세 프리펀드를 투입하게 해서 더욱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겁니다. 2년의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서 대구 같은 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서울에 필적한 곳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 그걸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분당이나 새로운 곳을 허허벌판에서 만들겠다는 취지가 아니죠. 네, 제가 주도권 토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집을 한 채 짓는데도 2년이 걸리는데. 신도시 만들자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과 같은 수준의 메가폴리스를 지방에 5개 만들자라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약이다. 이거는 아마 당분 이내에 이런 공약을 한 분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한동훈 후보께서 어떻게 이런 공약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이런 공약을 가지고 만약에 다른 당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동화를 쓰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당 자체가. 그래서 당 대표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런 너무나 현실과 거리가 먼 공약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좀 현실적으로 수정하시면 어떻겠나 질문드립니다. 답을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을 계속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허허벌판 신도시에다 집 짓고 뭐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산이나 대구같이 이미 대단히 커져 있는 도시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역발상으로 집중의 문제로 풀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그립을 잡고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랑 다른 점은 다르지만 그렇지만 세계가 지금 지도자들이 직접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동훈 후보께서 쓰신 말에 집을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와 생활 인프라도 조성하고 기숙형 과학고도 만들고 영재고도 하고 국제학교도 만들고 확대하고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그래서 설명드리죠. 이걸 2년 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걸 우리 홍준표 제가 2년 만에 내보고 한번 한번 봅시다. 부분이 너무 그 허황된 공약이에요. 네. 그거 저도 경남지사 해보고 대구시장 해보고 했지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대구시의 미래 100년 사업에 그게 하나 있습니다. 수도권에 버금가는 정주 환경 만들자. 그리고 도시계획 새로 하자. 그거 하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그래서 2년 내에 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마 전두환 시대도 안 될 거예요. 예. 이거는 한 번만이라도 삽질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이런 이야기도 안 하는데. 제가 답을 한번 그러면 조금만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지금 판교 신도시 안에 안랩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 판교 신도시란 건데 저 혼자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손학규 지사부터 임창일 지사부터 제 이후에 또 이재명 우리 남경필 지사, 이재명 지사 아직까지 판교가 다 완성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한 도시지만 이게 적어도 20년 걸려도 하나의 작은 불과 100여만 평도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그럼 이렇게 서울과 맞먹는 이런 메가폴리스를 다 2년 만에 할 수 있다. 안철수 후보 생각은 어떻습니까? 판교 제대로 자리 잡는데 10년 걸렸습니다. 10년 더 걸렸습니다. 그 판교 테크노밸리만 10년 걸리고 네. 나머지 또 새롭게 지금 재건축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지금 30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재건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6분의 주도권 토론이 끝났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고 대답을 좀 제대로 못하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1분씩 저희가 시간을 각 후보분들에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써도 됩니까? 아니면? 순서는 홍 후보
부터 아까 그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 순서대로 돌아가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요 뭐 2명의 후보에게 질문하실 필요도 없이 1명의 후보에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홍 후보부터 해주시죠. 아까 한동훈 후보 질문한 데 답변하겠습니다. 지난번에 8월에 대통령께서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힘들어서 참 하기 어렵다. 그래서 총리로 올라오시면 책임 총리로 하겠다. 내정은 맡기고 외교 국방만 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시장으로 내려온 게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올라가면 지금 되겠습니까? 꼭 하시려면 연말에 예산 통과하고 하십시오. 그때 또 하는 방식은 지금 여의도에 비서실장하고 의논을 하면 여의도에 소문이 나서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통과되면 예산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를 하십시오. 내 대선 포기하고 나라 안정을 위해서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이제 안철수 후보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답변하셔도 되고요. 저는 아까 연금개혁 하다가 말았으니까요. 사실 지금 현재 연금개혁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연금에 대해서 13% 정도로 이제 보험료를 올리는 정도이고,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을 43%로 또 다시 올린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9년밖에 사실 그 소진하는 기간을 줄인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대체율은 다른 유럽의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40%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기에 따라서 그 연금을 거기다가 나누는 것이 그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추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한 1분 그냥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도시를 만들겠다가 아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기회가 있겠고요. 또 하나 김 후보님께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안 후보님 질문의 연장선장인데요. 시스템이 미완하고 이렇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선관위를 앞장서서 질타해 왔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믿는 것이죠. 4월 15일 날 과거에 국회의원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 선거 부정선거였습니까? 부정선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부정선거로 다 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좀 표의 조작이 실제로 있었다고 믿으십니까? 표의 조작보다는 그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할 지점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인데 그 단계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선거 결과가 표의 조작이 있었다 없었다 이게 중요한데 김 후보님은 그걸 믿으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있으면 이번 대선에 그 얘기를 걸고 나가면 필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의 조작을 있었다 없었다는 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해야지 그냥 주장하는 것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무리하고요. 1분 마지막으로 김문수 후보께서 쓰실 수 있으니까 제가 1분 동안에 그러면 이어가셔도 한동훈 되고요. 후보님한테 한 질문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후보께서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당원의 익명 게시판에서 댓글을 달았는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한테 비판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때도 절대로 댓글로 하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하시면 저는 받아서 또는 만나자 그러면 제가 만날 테니까 절대 댓글은 다시면 안 된다. 저하고 우리 한동훈 후보하고 관계는 댓글 다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해서 보자 그러면 보기도 하고 또 전화도 통하고 하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댓글을 다느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상력이 뛰어나시네요. 그리고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계엄은 피해 다니시면서 당 게시판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보고 좀 참담하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아닙니까? 당대표든 누구든 당 익명에서 당원들이
비판하는 것 당연히 허용돼야 되고 그거 뒤 캐고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되신다면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예. 후보들의 두 번째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MBN과 국민의힘이 함께 전해드리고 있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앞서 토론이 다소 치열했죠. 다소 좀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바지니까요. 후보 네 분 모두 좀 심호흡 한 번씩 하시고 좀 차분한 마음으로 당원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좀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1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안철수입니다. 중도와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경제 그리고 AI 그리고 또 과학을 아는 후보 저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민주당 후보에게 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이 계엄 옹호당으로 오해받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저는 깨끗하고 유능함은 이미 정치를 하면서 입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다 슬기롭게 다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저 안철수 믿어주시면 반드시 이재명 이겨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동훈 후보도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같은 선거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긴 다음에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정치를 해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를 만들고 여러분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기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 당 내부에서 보수에서 서로 더 이상 힘 빼지 않도록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이재명과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모습 그려봐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 다음은요,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몰려오는 관세 증함이 이 김문수가 당선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찾아가서 회담을 하고 반드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의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한미 간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핵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겠습니다. 또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경제는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기업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청년의 취업 열망을 우리가 반드시 실현시켜 드릴수록 노력해야 됩니다. 탄핵과 계엄을 겪으면서 나라가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대통합이 필요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이 김문수 반드시 노사화합, 남북 또 이념의 좌우 대결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예. 끝으로요, 홍준표 후보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공직 43년째입니다. 그동안 선출직만 8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 준비 30년을 했습니다. 정치 30년째입니다. 국회 상임위도 10곳 이상 다니면서 모든 분야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공약도 이번에 100+1로 다 마쳤습니다. 정책과 공약과 인재도 가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대통령의 취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30년 정치 마지막 도전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네 분이 어떻게 또 모이는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장시간 서서요. 토론회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서로 한번 옆에 보시면서 수고했다는 좀 눈인사 정도는 나눠보는 게 감사합니다. 어떨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통과자를 뽑는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는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결과는 29일 발표될 예정이고요. 민심 50%, 당심 50%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다면 후보 2명만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 자리를 다툴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고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열린 오늘 토론이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MBN이 전해드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국민의힘 2차 경선 4강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